패러데이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통합시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개념이 탄생할 수 있도록 했고, 라부아지에는 물질은 그냥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1905년 아인슈타인이 질량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와 질량이 상호 변환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질량이 사실은 에너지의 한 형태였음을 밝혀내며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을 완성시켰습니다. 원자폭탄 제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과학자들은 방사성 붕괴의 큰 에너지를 목격하고, 어쩌면 원자가 그 구조 속에 숨기고 있을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세계를 뒤흔들 만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아주 어렴풋이 원자폭탄이라는 미래를 내다보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원자폭탄이라는 개념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원자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였습니다. 프랜시스 윌리엄 에스터는 자신이 개발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원자들의 질량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자는 핵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핵자와 전자의 질량을 더하면 원자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소 원자를 제외하고는 이론상의 원자 질량과 실제 질량 분석기의 값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었을까요? 원자핵 속 양성자는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에 의해 서로를 밀어내지만, 한편으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강력이라는 힘에 의해 단단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 속 핵자의 개수와 구조에 따라 강력의 결합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핵자 2개로 이루어진 중수소 원자보다 핵자 4개로 이루어진 헬륨의 결합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건 원자핵 구조가 안정적이며 내부 에너지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는 질량이므로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고 질량은 감소합니다. 핵자가 더 많이 결합된 원소일수록 핵자들 사이의 강력, 결합 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결합 에너지는 원소기호 26번, 철에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강력이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작용하기에 수많은 핵자가 한 곳에 모일수록 점점 양성자 간의 전기적 청력의 존재감이 커지며 원자핵의 안정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철 이후부터는 원소 번호가 증가할수록 질량이 추가됩니다. 그만큼 더 무거운 원자를 합성하기 위해서 늘어난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단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별의 핵융합으로는 철보다 무거운 원자는 탄생하기 힘들고, 초신성 폭발 등 막대한 에너지가 가해지는 과정에서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 말은 철 왼쪽의 원자들은 핵융합으로, 철 오른쪽의 원자들은 핵분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자핵의 입자를 쏘아서 원자핵의 구조를 조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원자핵이 커질수록 원자핵의 전기적 장벽도 강해지기에 엄청난 고에너지 입자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원자핵의 또 다른 구성 요소, 중성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다른 입자보다 원자핵에 훨씬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원자핵과 방사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연구 결과가 관측되었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서 진행된 중성자 빔 실험에서 철책상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보다 더 많은 방사능 활동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현상을 자세히 연구해보니 중성자가 철책상에 무거운 철 원자와 부딪히면 강하게 튕겨 나오면서 속도가 유지되었지만, 나무의 수소 원자처럼 가벼운 원자와 부딪히면 속도가 매우 감속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성자의 속도가 빨라야만 원자에게 더 잘 침투할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알고 보니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중성자가 느리게 움직여야만 원자핵과 상호작용할 시간이 길어져 원자핵에 포획될 확률과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책상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중성자 감속에는 수소가 아주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성자를 효과적으로 감속시킬 수 있는 물 중에서도 무거운 물인 중수가 원자폭탄 개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터였죠. 이 때문에 미국은 독일과 원자폭탄 개발 경쟁에서 독일을 방해하기 위해 노르웨이에 있는 중수 공장을 파괴하려는 특공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과학자 한스 베테는 이에 대해 책상 덕분에 저속 중성자 효과를 발견했다며 익살스럽게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속 중성자 효과 덕에 우라늄 235가 더 가벼운 원자로 쪼개지는 핵분열 현상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분열은 이해가 쉬운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성자를 이용한 실험에선 원자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며 원자 번호가 바뀌는 정도의 현상은 관측됐지만 에너지가 낮은 저속 중성자가 핵자의 무지막지한 강력을 뚫고 무거운 원자를 두 개의 원자로 쪼개버리는 현상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분명하게 핵 분열을 암시하고 있었고 이는 원자핵의 물방울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원자핵은 원칙적으론 전기적으론 플러스인 양성자를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력이라는 초근거리의 힘 덕분에 양성자들이 이 반발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으로 뭉쳐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힘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원자핵은 물방울이 표면 장력을 가진 것처럼 구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양성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 원자핵이 불안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가 접착제 역할을 해줘야 원자핵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성자 92개, 중성자 143개로 이루어진 우라늄 235처럼 무거운 원자는 이 표면 장력이 무너질 듯 말 듯한 경계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우라늄 원자에 저속 중성자를 쏴서 원자핵에 중성자 1개가 추가되면 핵자들이 교란되어 서로 충돌하면서 불안정하고 뜨거운 핵이 되며 이윽고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이 쪼개졌을 때 방출되는 중성자가 그저 흩어져 버리거나 다른 원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우라늄을 계속해서 쪼개야 큰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핵폭탄 제조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에선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됐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235 한 덩이를 대포로 다른 고농축 우라늄 덩이에 써서 이 연쇄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임계질량으로 뭉치게 하여 폭발을 유도하는 총구식 원자폭탄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선호했던 방식이지만 우라늄 235는 자연의 극소량만이 존재해서 고도로 농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238을 가공해서 만든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폭탄도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도 더 불안정했기에 총구식으로 설계했다가는 임계질량에 도달하기도 전에 미리 폭발이 시작돼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도 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을 둘러싼 폭약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플루토늄을 임계질량으로 뭉치게 하는 내파 방식의 원자폭탄이 설계되었습니다. 엄청난 정확성으로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나야 했기에 기술적으로는 더 어려운 방식이었죠. 이 두 가지 방식의 원자폭탄은 각각 리틀보이와 팬맨으로 탄생했죠. 원자폭탄의 너무나도 강력한 위력과 핵무기 사용 후의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본의 원폭 사용을 사전 고지하고 살상을 하지 않는 과시용 원폭 투하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방안도 고려되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그냥 냅다 떨궈버리기로 결정되었고 8월 6일 첫 번째 원폭을 탑재한 B-29가 일본 상공에 등장합니다.